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사토크 불독 윤동현입니다. 스포츠계에서 시작된 학교 폭력 미투가 연예계 등 다른 분야로 퍼지면서 연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불독에서는 미투 사태의 의미와 학교 폭력의 실태와 분절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MBC 경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자 프로 배구계에서 시작된 학교 폭력 미투가 이제 경계를 넘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았던 세 분입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부지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두 가지 정도의 여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저질렀던 일의 당연한 결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과응보적 여론과 두 번째는 바로 동정론이었습니다. 철없을 때 저질렀던 일을 가지고 너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옛말에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를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죠. 바로 가해자는 본인이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생을 두고 이러한 트라우마로 남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 또다시 피해자는 내면에 들어있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장학관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계, 연예계 학폭 미투를 보면서 학교 폭력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지에 대해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것은 지금 폭로되고 있는 학폭 미투가 왜 10년 전, 5년 전에는 잠복되어 있다가 지금에야 나타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1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폭력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민감도가 지금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애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든지 그만한 일로 왜 그러느냐 등등의 의식이 남아 있어서 피해자들이 지금처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학교폭력법이 본격 시행된 2012년 이후 사건들은 현재 학교폭력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이전의 학교폭력까지 소환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계, 연예계 학폭 미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행위를 하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어디에도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또한 모든 국민들께서도 함께 하게 된다면 학폭 미투라는 현재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학창 시절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못하고 분노와 좌절감 속에서 생활하는 이 피해자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본업이 약사이다 보니 이러한 피해 학생들을 상담을 했던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런 그 피해자가 가해자만 생각하더라도 온몸이 마비가 될 것 같은 그런 전율감이 흐르고 깊은 트라우마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또한 가해자들 역시 그 사회적 성공을 향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실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학교 폭력의 문제가 철없던 학창 시절의 그 일탈점으로 치부하고 덮어주고 또한 묻어두려 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과 모바일에 익숙한 그 MZ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또한 감정들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면서 사회적 공감대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그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숨겨져 왔던 그러한 문제들을 온라인이라는 그 소통방을 통하여서 공감하고 서로가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검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또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개학을 했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서 이번 사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도 대책을 내놨다고 들었는데요, 장학관님. 예, 스포츠계 학폭 미투 이후 경상남도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운동부 운영과 학생 선수들의 학교 폭력 사전 방지책 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2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폭력 연루 피가의 학생 선수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교육청,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 이력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학교장의 선수 대회 참가 제한권 확대를 통해 학교 폭력 처분 단계에 따라 가해 학생의 대회 참가, 훈련 참가를 제한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현재 월 1회 상담 기록 확인을 학교장 수시 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상담 일지의 형식적 작성을 방지하고 수시로 선수들의 신체적, 정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주중 훈련 없는 날 지정, 찾아가는 예방교육 강화, 주요 체육시설 CCTV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성적 지상주의적 운동 방식에서 탈피하여 스포츠클럽 형태의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 친화적인 팀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학교 폭력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 강화된 대책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에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면에서는 디테일한 부분을 보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보다 체벌도 많이 사라지고 또 학생 인권 의식도 그만큼 더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학교 폭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동환 부지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의 조롱과 같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2010년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전북교육청 등이 학생 인권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 인권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 폭력이 여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미디어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유튜브라든지 스마트폰, 게임 등을 쉽게 접합니다. 즉 어른들의 문화나 폭력적인 이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대 가족으로 구성원이 많고 교육을 시켜줄 어른들이 많았지만 가정이 점점 축소된 오늘날의 핵가족화 상황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 가정에서 기초적인 인성 교육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과 환경이 변한 것을 한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의나 도덕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여전히 발생하는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학교 폭력이 여전한 이유, 윤석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찰대 지망생이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요. 네. 또한 학폭 미투에 이르기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들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도내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겠습니다. 학폭위에서 심의하는 건수가 2016년 1229건에서 2019년 15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아까 김동완 부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과 미디어의 이용 문화가 우리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를 따르면요. 우리나라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91%에 이르고요. 전체 가구의 95%가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대부분의 청년들이 인터넷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격과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이 10대에게 폭력적이고 또한 유해한 게임이나 웹툰, 영상물 등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이버상의 폭력성이 가상세계를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일탈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게임 중독이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관계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폭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환경 또한 문화적 요소들이 이 학교 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방편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한번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지난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학관님? 예,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보면 예. 교육감은 학교 폭력 실태 파악 및 효율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매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나이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례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표를 통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경남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체 참여 학생 21만 8,630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9%인 1,944명으로 2019년 1.5% 대비 0.6%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과 대비하여 40%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언어폭력 34.8%, 집단 따돌림 24.4%, 사이버폭력 11.6%, 신체폭력 8.8%, 스토킹 6.5%, 금품갈취 6.1%, 강제적 심부름 4.3%, 성추행 및 성폭력 3.5% 순이었습니다. 네, 전년 대비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폭력 건수는 줄어든 느낌인데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경남 지역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보다 약 40% 떨어진 0.9%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폭 감소하였는데 예. 전체 건수를 유형별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형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사이버 폭력의 피해 응답률은 전년 8.1% 비율에서 2020년은 11.6% 비율로 예. 3.5%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감소한 반면 사이버 폭력 비중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실례를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텔레그램의 한 대화방에서 은밀한 대화가 이뤄집니다.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와 합성 부위를 보내달라는 문자에 학교 친구라고 밝히며 이름과 함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냅니다. 또 입에도 담기 힘든 성희롱성 발언은 물론 몸 합성은 안 되냐며 음란물을 전송합니다. 친구들의 사진과 이름을 보내며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요청한 것 다름 아닌 중학생 A군. 지난해 11월 A군은 한 성인 사이트에서 음란 사진과 얼굴을 합성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는 3명으로 모두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텔레그램 감시단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들이 SNS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알려졌고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네, 학교 폭력보다는 디지털 성범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지부장님? 네,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나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우리는 학교 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중에서 요즘 문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비대면성, 익명성, 영구성과 확산성 기술을 사용과 물리적 힘의 불필요를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신이 가해 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은 자신의 가해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믿음을 줍니다. 하지만 유포된 글이나 이미지가 동영상을 쉽게 유포하고 쉽게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물리적 힘이 요구되는 전통적 폭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구분이 있으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첩될 수 있으며 물리적 힘이 부족하더라도 기술 사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전통적 폭력보다 더 피해가 크고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연을 다니시면은 이 학생들이 궁금해요. 뭐 디지털 성범죄나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게 정말 무엇인지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고성군과 양산시 등 지자체로부터 교육비 지원과 저희 푸른 나무 재단 경남 지부의 후원을 받아서 초중 고등학교에 학교를 방문하여 다양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미 학교 폭력의 의미라든지 학교 폭력 예방 필요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아쉬운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교육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들어야 되는 교육이 많다 보니 교육 일정 등 학교 여건에 따라서 강당 등의 어떤 한꺼번에 집합 교육을 한다든지 반별 교육을 실시할 경우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정된 시간에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바깥에서도 이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교육 당국만의 일로 풀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다들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의 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과 어떤 학생들 간의 소통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통 방법의 미비라든지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라든지 어떤 학업에 오는 스트레스, 방법의 미비 등의 영향으로 어떤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실명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에서는 자신의 익명을 사용한 필요한 것만 말하지만 학생들만의 은밀한 공간이나 익명으로 사용되는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장난이나 어떤 호기심이 발동해서 어떤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도 충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요.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사전에 어떤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징후를 살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피해 학생이 SNS에 올린 사진이 가해자에게는 먹잇감이 될 수 있으므로 얼굴이나 신체가 나오는 사진은 인터넷 공간에 올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익명으로 된 앱에 가입되어 있는지 소통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톡방이나 학급 톡방에서 자주 탈퇴하거나 알림을 확인하지 않거나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 기계를 확인하거나 알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SNS 계정의 글이나 사진이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탈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항이 보이면 바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해결이 어렵다고 하면은요, 바로 학교의 담임교사나 그리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의원님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혹시 사회자님 요즘 그 새로 나온 신조어 중에 네. 사이버 불링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불링이 따돌림 뜻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네. 요즘 이제 사이버 폭력 대신에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는 가상 공간인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그 불링을 합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네. 이참에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이버 불링이라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그 형태가 있고요. 방폭이라고 해서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대상만 남겨두고 한꺼번에 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카톡 과목이라고 해서 피해 대상을 단체방으로 초대한 후 비방할 때 초대된 자가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요. 떼카라고 해서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대상의 단체로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 2021년 2월 4일 방송통신위에서 그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교사나 학부모 모두 요즘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교사나 학부모 다음으로 인터넷이나 SNS 관련 기업 종사자에게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이 사이버 불링은 그 확산이 빠르고요. 또는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은 과거의 집단 따돌림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불링들의 그 교묘한 수법을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도교육청이나 또한 이와 관련된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런 역할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피해 학생들에게 잊혀질 권리라고 있습니다. 그 잊혀질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다 지원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고요. 또한 그 사이버 폭력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각종 메신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터링 기능이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도의원으로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그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사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경상남도 교육청 그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를 또한 재개정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도박 예방 교육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그 도박 중독에 빠진 학생들의 전문적인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도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자체 모두의
공동 책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도박이 이렇게 원인이 되나 봐요, 학교 폭력에. 그럴 수 있고 지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이제 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기존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도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궁금한데 사이버 폭력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장학관님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앞서 화면에서 본 사건의 경우 특정인의 사진을 SNS상에서 내려받아 다른 음란 사진과 합성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그것을 유포한 사건입니다. 음란 사진의 합성 의뢰, 유포도 문제지만 음란 사진을 합성해주는 업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청, 법조계 등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의 법률로는 음란 사진을 합성 의뢰한 것이나 그리고 음란 사진을 합성한 것 자체는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음란 사진을 유포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주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요즘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수업 장면을 캡처를 해서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적절한 글을 SNS상에 올리는 등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형태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을 제때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법률 재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같은 기성세대의 행위를 학생들이 모방하는 학교폭력도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예방, 사건 해결, 치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먼저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학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은 예방, 사안 처리, 치유의 단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각각 2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 시간을 통해 11차시 이상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될 것이 예상되는데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의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현재 예방 교육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부지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은 응보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 위주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처벌만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은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 중심의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을 통해 처벌의 방식이 아닌 조정과 하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대안적 접근 방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강당이나 교실에서 하는 전체 교육이나 학교 폭력 정의와 처벌에 대한 안내 교육 수준에서 나아가 학교 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에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예방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특별 행사나 특강식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상시적인 교육 활동으로 학교 폭력 예방 역량과 회복적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상과 적용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학기당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의 지금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는 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일고는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면 학교의장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이러한 예방 교육의 횟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학교 현장을 가보면 그 적절한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한 외부 전문가에 위탁한 경우에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그러한 내용적 한계를 보이는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예방 교재에 있어서도 그 학교 폭력이라는 그런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 또한 성찰해서 체계적으로 제작되었다기보다는 이전의 상담 교육 내용들을 이렇게 좀 짜집기 해서 구색만 갖춰 놓았던 인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2019년에 도박 예방에 관한 조례 외에 또 그 음주, 흡연,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강의는 전문가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체 경남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는 사실은 한 15% 내외였고요. 조사 당시에 인성교사, 예. 체육교사, 담임교사 그런 그 교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약의 전문가인 약사는 2%도 되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교육청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창원교육청과 그 창원시 약사회가 MOU를 맺어서 이런 부분에 약사회 전문가의 인력 풀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MOU를 맺은 경우도 있는데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에도 이수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교육들이 단순히 사례를 알려주고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역할극이라든지 또 심리 상담 또한 음악 치료 등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사실은 학교 폭력의 원인과 그런 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현재 아쉬운 부분도 짚어주셨고 또 치유에 대해서 중요성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 문제라고 인식하면 정말 심각성이 높아지는데요. 우리 아이가 학폭에 연루됐다면 알아야 할 점. 앞서 말씀해 주신 사안 처리,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부터 또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김동환 지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내 아이는 학교 폭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어린애들을 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 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폭력을 더 이상 애들 싸움으로 치부하지 않고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직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어른들이 나서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제지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임의로 응수를 한다면 위태롭게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즉각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 상담과 경찰, 의사 등 전문가들이 동시에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리다고 인권이 작지 않듯이 학생들이 폭력이라고 그 피해가 적거나 가해 행위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의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 왜, 어떻게 이러한 방법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하회로 종결될 수 있던 사건들이 부모들의 감정 싸움으로 전환이 되어서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계를 넘어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남기는 일입니다. 근래 학교 폭력에 관한 판례들은 피해 학생이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법상 범죄 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피해 학생이 느낀 고통과 아픔을 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기준과는 달리 학교 폭력 예방법은 학생들의 보호와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장난이나 놀림 행위가 피해 학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면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를 확인한 즉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제도적인 부분으로 학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학폭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별로 운영되던 것이 근래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되어서 지난해 3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와 함께 개정된 내용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 조건으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게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칫 이를 근거로 피해 학생들의 입장이 아닌 어른들의 시각에서 왜곡하거나 축소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가해 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학교 폭력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관심이나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경남의 각급 학교에서 학폭위가 연간 1,500여 건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학교 안 가는 그 날을 빼고 한 250일 정도를 추정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거의 5건에서 6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교 안전공제회의 피해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로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피해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때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고민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학교 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장학관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폭력 그 사안 처리는 2019년 9월 1일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2019년 9월 1일 이전에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모든 학교 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법이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는 피해자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미개최 동의를 하면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하고 피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가 되었다면 첫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들 간의 감정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피가해 학생은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간의 감정 다툼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사회법이 개입되는 소송 등으로 가는 순간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둘째로 가해자 부모님이 우리 때는 어떠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등 부모 세대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한 학교 폭력의 경우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는 가해자 간의 상호 공감과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회복적 생활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치유 이 부분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모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학생을 치유하기 위한 장소가 마련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단지 가해 학생 처벌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 심리 치유와 가해 학생 선도 교육을 위해서 125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경남교육청에서는 피해 학생의 심도 있는 심리 상담 및 치유를 위해 중점 사업으로 경남 지역 36개 정신건강병의원과 협약을 맺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자살 고위험군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시급한 치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지원하는 경남 아이조와 희망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를 통한 심리검사, 상담, 치유를 지원하는 본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우리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유나 치유 지원을 위해서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부지부장님? 네, 경남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피해와 가해 학생을 위한 어떤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바로 저희 푸른나무 재단 위드위 센터에 대한 활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치유나 체험 활동, 학습 진로 프로그램, 토탈 케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 폭력 연극 사례인데요. 실제 학교 폭력을 소재로 다룬 연극인 만큼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어떻게 반응할까 등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 교육은 자연스레 인성 교육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습득하기 위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갈등 해결과 같은 덕목에 대한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학교 폭력을 확실하게 뿌리 뽑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역시 궁금해집니다. 먼저 강영천 장학관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은 이제 우리 사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자신도 앞으로 사회에서 공인이나 공직자 등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학폭법이 본격 시행되기 이전의 사안도 지금 소환되어 이슈화가 되고 있기에 2012년 이후 학폭법으로 처리된 사건, 또 앞으로 발생할 사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 학교 폭력은 더 이상 안 돼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에 현재의 스포츠계 연예계 학폭 미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학생들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학생뿐 아니라 학교, 학부모,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효율적인 예방 방안,
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남교육청도 책임을 갖고 학교 폭력 예방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서로 배려하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명 의원님. 저는 무엇보다 학교 폭력을 건절하기 위해서는 방관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0년 전국적인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요. 가해 학생의 77%가 같은 학교 내 같은 반 또는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의 64%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이 중 33%는 교실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34%는 방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방관 또한 자신이 담당한 학급에서 학폭이 신고되면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데다 관련한 업무 부담으로 모른 척 묵인하는 교사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학생들이 전체의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제2, 제3의 폭력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수치심과 불안감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평생의 상처로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방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폭력이 철없는 학창시절의 사소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관하는 것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20년 2월 달에 재개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기존 학교폭력의 정의에다가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을 포함하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기존의 학교폭력 정의에다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다소 포괄적인 정의를 담고 있으나 경남도의 경우 2015년 일부 개정 이후 사이버 폭력 등 학교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도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에 관해서 조례 및 재개정에 대한 연구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동완 지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배려와 나눔의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배려심 정진을 통해 학교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괴롭힘이나 직간접적으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합니다. 교사 학생과 학생 상호 간의 칭찬 문화 운영을 통해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하고 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 예절 문화를 강화시켜서 유언비어 유포나 악플 달기 않기, 인터넷 윤리 교육을 받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곳은 안전한 곳이어야 하므로 학교 폭력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교사도 더 많이 늘려서 학교 폭력이 사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폭력이 학습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의 보완책도 마련하여서 피해 학생이 더 이상의 피해 학생이 되지 않도록 보호와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의 학교폭력 미투 사태에 대해 짚어보고 근절 방안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가해자에겐 잊은 과거일지 몰라도 현재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방관하지 않는 자세,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사 토크 불독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